에이! 수업이나 할래. 뭘 싫어, 이 지집애야. 꺼져버려. 자, 송인 볼게요, 송인. 정지상의 송인. 자, 요거는 뭐 옆에 왼쪽에 핵심 정리 이건 나중에 좀 몰아서 보고요. 본문 내용 좀 먼저 볼 건데. 저 또라이 저거. 송이 무슨 송자야? 뭔 개소리야. 야, 소나무 사람이니? 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야? 하늘아, 저 송이 무슨 송자야? 환송해 할 때 송자야. 환송하다, 보내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다인데 님을 보내며 라는 뜻인데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별가. 님을 보낸다. 제목 자체가 이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잠깐 보시면은 7원 절구라고 되어 있는데 몇 줄로 되어 있어? 지랄아. 줄을 못 세? 네 줄로 되어 있죠? 네 줄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구라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은 사구가 되는 거야, 사구. 네 줄짜리. 그 다음에 7원이라는 것은 우헐장제 초색다 송군 남포 동비가 한 줄에 몇 글자 써? 7글자. 그래서 7원 절구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설마 안 나오겠죠. 한시를 정확하게 가르치면은 한시는 마지막 글자를 미리 정해놓는 거야. 여기 세 글자를 보시면 이거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다, 가, 파가 있죠. 그건 전부 다 뭐로 끝나? 암호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동일한 음운을 지니는 마지막 글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글자로 끝날 수 있도록 앞 글자를 만들어 와서 마지막 글자에 딱 귀결될 수 있도록 써주는 거야. 그래서 미리 정해놓는 거거든. 한시를 쓸 때는 동일한 음운을 지니는 마지막 글자를 먼저 정해놓는 거야. 그게 또 모든 구에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그 위치가 포지션이 또 다 정해져 있어. 복잡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 설명드리는 거야. 그때 7원 절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글자의 끄트머리 글자를 미리 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프린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글자에 사각형 쳐 있고 꼭대기에 압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압운이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글자 미리 정해놓은 마지막 글자를 압운이라 그래. 그래서 7원 절구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를 압운으로 미리 정해놓는다 이 뜻인데 이거는 아마 내신에 안 나올 겁니다. 그냥 한시를 완전히 디테일하게 학교에서 여러분들 보아하니 송이는 그냥 연계문학으로 그 외부지문 활용도 수준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시 자체를 완벽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치지 않을 바에야 이거 나오지 않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 서경과 서정의 조합. 시험 문제에 선지에 많이 거론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작품을 좀 이제 한번 볼 거야. 자, 일단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라는 것부터 살펴보면은요. 비겐뚝의 풀빛이 고운데 풀빛은 어떻대? 곱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사가 되는 거야. 자연의 어떤 흐름. 자연은 어때? 너무너무 예뻐. 그런데 남포에서 동네 이름이라고 하세요. 그냥 남포동에서 실제로 부산에 가면 남포동이라고 있습니다. 임을 보내며 이별 상황 슬픈 노래 부르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인간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 자연은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자연사. 인간사는 이별이야. 너무너무 어떻다? 슬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치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죠. 프린트에도 자연사와 인간사가 어떻게 되어 있다? 대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럼 네모를 한번 더 쳐보면 저기에다가 이제 내신형 선지를 하나 더 걸어버리면 내 마음은 지금 이별을 한 상태야. 절대로 내 마음이 고운 상태가 아니야. 너무 슬퍼.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자연물은 너무 예뻐. 그럼 오히려 반대적인 요소가 정서를 부각하거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어 영역에서 대조는 언제나 무엇의 효과가 있는 거야? 강조의 효과가 있는 거야. 이 작품의 주제는 이별이 이 작품의 주제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자연이 강조될 필요는 없겠죠. 이별을 하는 슬픔의 화자 정서가 강조되겠지. 그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외부에 있는 고운 풀빛이 외부의 요소잖아. 외부의 요소가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 외부 요소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 이럴 때 그 외부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해주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주는 거야. 됐니? 비겐tuk의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남포 이별의 장소 이런 건 쉽고요. 슬픈 노래 부르네. 그리고 슬픈 노래는 이별의 노래일 거고요. 노래는 청각적 심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동강물에다가 별표를 칠 거고요. 이 작품에서 대동강물은 어떻게 서술되어 있나 보시면은 조금만 더 미리 읽고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려나 설일법입니다.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왜 마르지 않아? 화자가 대동강에 서가지고 울면서 대동강에다가 내 눈물을 뚜뚜뚜뚜뚜뚜 떨어뜨리니까 그 마를래야 마를 수가 없대. 과장법이죠. 내가 아무리 울어봐야 어떻게 강물만큼 울겠어. 그만큼 무엇의 크기? 내가 강물만큼 눈물을 흘린다. 슬픔의 크기를 강조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 도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도치라는 것은 뭐죠?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 쉽게 말하면 네 번째 줄을 먼저 읽어야 돼. 네 번째 줄이 원인이거든.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대동강물에 내 이별의 눈물을 자꾸 보태버리니까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겠느냐? 설이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구와 3구가 도치되어 있어.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요거 두 개에서 사용된 표현기법은 총 3개가 되겠죠. 도치, 과장, 설이. 요 3가지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디테일한 걸 2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 이별 눈물은 중의적 표현이야. 일단은 나의 눈물, 화자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2번처럼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작품은 어떤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이별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나 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처럼 해석했을 경우에는 선택지에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인식의 확대. 이렇게 서술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정서가 우리 모두의 정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편적 정서로 확장. 등과 같은 좀 다양하게 서술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확대 또는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셔야 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이 대동강물은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나오는데 결국은 그 대동강물에는 화자의 이별의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강물과 내 이별의 눈물이 하나가 섞여버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대동강 물 밑에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냐면 이별의 눈물과 동일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강물만큼 계속 눈물을 떨어뜨리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대동강 물은 곧 나의 눈물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별의 눈물과 동일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 대동강은 만남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별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이 어떤 이미지로 쓰인 거야? 이별의 이미지로 쓰인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물이 이별의 이미지로 쓰인 작품 두 가지만 적어 놓을게요. 공모도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 많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의 그 강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고. 공모도화가에서도 물이 이별의 이미지로 쓰이고요. 뭐 1학년 때 내신으로 배우셨던 뭐 언젠가 배우실 겁니다. 고려가요 중에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서경별곡이라는 작품도 물이 이별의 이미지로 쓰여. 됐니? 내용 자체는 우리가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 동일하게 핵심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자. 일단 전체 내용은 다 알았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체크를 뭐 하기로 했냐면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 이 부분을 말한 거야 우리가. 그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서경과 서정의 조화라고 적혀. 너무 진하다. 서경과 서정의 조화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무슨 말이냐?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은 제일 밑바닥 이해와 감상으로 가보세요. 이해와 감상의 그 밑에 제일 더 밑바닥에 잠깐만 칠판 좀 지우고 이거 문제 풀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일 밑바닥에 보시면 이 작품의 짜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9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1, 2, 3, 4, 19, 29, 39, 49 보통 한시를 이럴 때 그냥 네 단계잖아.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 기승전결이라고 해주는 거야. 용어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줄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죠. 비겐뚝에 풀빛이 푸른데 그죠? 강뚝에 서경을 이야기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용어를 하나 알아야겠다. 서경, 서술하다 무엇을? 경치를. 환경 또는 경치를 서술하다 서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서정은 정서를 서술하다. 그래서 서정이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 같아? 겹치는 게 아니라 크로스. 1과 3이 뭐야? 서경입니다. 서경. 1, 2가 서경, 3, 4가 서정. 1, 2, 3, 4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1, 3이 서경입니다. 19를 보시면은 비겐뚝의 풀빛이 푸르다 자연사를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야. 서경이 자연사 쪽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고 2구를 보시면은 이별의 눈물, 이별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별이 인간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4구를 보시면은 이별의 눈물을 떨어뜨린대. 그래서 1, 3, 2, 4로 나눠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랑 선경우정이랑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동일하게 못 봐요. 선경우정은 작품이 이렇게 있을 때 끊어가지고 순서대로 선경, 후정 이러고 내려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1, 3, 2, 4가 된 거잖아. 그래서 서경, 서정이 선경우정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이시면 안 돼요. 알겠지? 1, 3, 2, 4 지그재그야. 기억하셔야 돼. 자연인간, 서경이 자연,
인간이 서정 1, 3, 2, 4.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경과 어찌됐든 간에 서경과 서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제목 밑에 보시면 서경과 서정의 조화라고 적혀 있는 거야. 지그재그 1, 3, 2, 4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해와 감상을 잠깐 볼까요?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한시 중 이별가의 백미로 평가되는 칠원절구의 한시로 줄 긋게요. 아까도 방금 설명했던 거. 서경과 서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항구의 긴 뚝에 비에 씻긴 풀들의 푸른빛이 더욱 짙어지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은 시적 화제의 슬픈 이별과 대조된다. 대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대조. 이별의 애달픔을 더욱 고조시킨다. 자연사와 인간 사이의 대조 또 나오죠? 자연사와 인간 사이의 대조를 통해 이별의 정서를 정하는 심화, 여기 동그라미 칠 거야. 확대. 선생님 확대는 어디에 체크하라 그랬어? 3, 4에서. 4에서 4. 그죠? 그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그 아래 문단을 볼까요? 이번에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는 대동강 물결이 이별의 눈물과 동일시. 내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슬픔의 깊이를 뭐 한다? 나온다? 뭐 한다? 확대. 선지 구성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확대.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눈물은 중의적이다. 자, 눈물은 중의적이다. 중의적이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첫 번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슬퍼하는 눈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중의적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 사람들의 눈물 또는 나의 눈물. 1번 해석 가능, 2번 해석 가능.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 중의적. 그 다음에 아까 확대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 보편의 이별 노래다. 여러분은 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더 좋을 거야. 확대된다. 인식의 확장, 보편적인 감정으로 밑에도 나와요. 사실은 확장이라고. 선지의 저 부분이 나오면 학생들이 자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는 좀 흐리게 돼가지고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 자연의 아름다운 고운 불빛. 나는 거기에서 뭘 했어? 이별을 했죠. 그럼 두 가지가 어때? 대비되죠. 그래서 화자의 슬픔을 뭐하고 있다? 고조하고 있다. 대비, 대조는 언제나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무엇을 흘리고 있다? 이별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대동강이랑 다 섞여버린다. 동일시된다. 그래서 슬픔의 깊이를 뭐하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사, 서경, 인간사, 서정, 1, 3, 2, 4.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왼쪽 꼭대기 핵심 정리 쪽으로 잠깐 올라가 볼까요? 핵심 정리 쪽으로 잠깐 올라가 보시면은 뭐 칠원절구 이야기, 무슨 이별 이야기 하니까 예상적일 거고.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다 했던 거야.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했다. 도치과장 서리. 요거는 3구와 몇 구? 4구에서 도치과장 설이 있었죠.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심상 사용했다고. 아까 청각 있었잖아. 청각. 그 다음에 풀빛이 푸른 데는 뭐가 돼? 시각이 되죠. 그러니까는 풀빛이 푸르다 이런 거는 시각이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고. 왜 안 나와 이거? 뭐야? 에? 잘 못 보셨겠지만 선생님은 청각이라고 쓴 거야. 왜 안 나와 이거? 그 다음에 물에
원형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그냥 원형적 이미지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구나 좀 물은 이별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원형적 이미지 사용도 이 단어만 기억하시고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쓴다면은 물을 무슨 이미지? 이별 이미지로 사용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형적 이미지라는 말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저거 이해하는 게 더 힘듭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뭐 시어풀이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한자 해석한 거니까 그건 안 나올 거고요. 시구풀이에서도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다 앞에 설명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뒷면에 보시면 자, 물을 통한 화자의 정서 표현. 앞에서 했던 거 이제 복습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이 작품의 1, 2구에서는 비극적인 정서를 자아내던 비가 그친 뒤에 소생한 화자 자연의 싱그러움. 이게 풀빛이 고운 거. 그죠? 화자의 슬픈 이별. 남포에서 노래 부른다 그랬죠? 이별의 정환을 더하고 있다. 또한 3, 4구에서는 이미 그리워 흘리는 눈물로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이별의 정환을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단어만 체크하면 대조, 과장 이렇게만 잡아줘도 되겠죠. 눈물은 요 부분 이별하는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자 화자가 임과 이별을 슬퍼하며 흘린 눈물을 나타내는 중의적 표현. 다 앞에서 찾은 거야. 대동강 물의 이별의 눈물과 뭐하여 동일시하여 슬픔의 뭐 깊이를 확대하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게 더 편해요. 원형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됐지? 너무 쉬워.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뭐 물이 그냥 눈물, 다운 저 액체, 물의 이미지잖아. 이별의 정환 심화. 그러니까 물은 이별, 물, 이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물의 이미지가 뭐 푸른 물결, 비, 대동강 뭐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뜻이야. 어렵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은 원형적 이미지가 뭔지 설명이 나오는데 읽어만 보세요. 이거 이해하는 게 더 힘들어. 그냥 용어 그냥 어차피 일단은 지금은 급한 대로 내신하는 거잖아. 그냥 원형적 이미지랑 용어 자체를 기억해버리는 게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과 그에 따른 정서의 심화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만 체크할 겁니다. 정서의 심화. 저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가 점점점 이별의 슬픔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까지 하고 다음 작품 부병루. 부병루하고 또 살짝 쉴 거니까 또 너무나 많이 작품 붙여서 하면 좀 지쳐가지고 봅시다. 부병루도 일단 갈래가 뭐겠어? 한시겠죠. 그래서 제목 밑에 보시면 이 작품은 고려말 문신이었던 문과 출신 문신이었던 작가가 평양의 부병루에서 저거 체크하세요. 고구려의 영화롭던 부유했던 부강했던 발전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느낀 심애를 자 이번에는 오원율시라고 되어 있는 애 오원이라는 것은 뭐야? 5글자라는 뜻이야. 율시는 총 몇 줄인지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이죠. 4줄을 절구라고 하는 거고요. 율시는 몇 줄이야? 8줄, 8구. 한 줄 한 줄을 구라고 한다 그랬지? 8구로 되어 있는 것을 율시라 그래. 오원 율시로 노래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앞에 있는 작품이랑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연의 의구함과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의구하다 이 말은 불변성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 역사의 유한성, 다시 말하면 얘는 가변성이라는 말로 바꿔서도 선지 구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까랑 공통점이 뭐야? 자연과 인간을 대비시켰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준다면 불변성과 무슨 성, 가변성의 대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프린트에는 유한성이라고 나와 있죠. 유한성이라는 용어를 가변성이라고 좀 바꿔서 문헌 구성이 나올 수 있어.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별표 무상감. 여기서 말하는 무상감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인생 무상. 그 다음에 인생 무상 중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좀 이따 읽으면 나와요. 고구려가 쫄딱 망하는 이야기 나와요. 국가의 패망이 나와요. 그때는 다시 뭐라고 해줘? 맥수지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인생무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바꿔가지고 뭐라고 나올 수도 있다? 맥수지탄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고구려의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게요. 고구려의 영화롭던 지난날을 회상해.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야 지금? 고려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미 어떻게 됐어? 망했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망한 것처럼 고려도 곧 뭐 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작품의 방향을 잡아볼 거야. 자, 그러면은 작품을 봅시다. 어제 요즘 싹 다 좀 지울게요. 그냥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밑에 뜻풀이 나와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지은 9개의 절 중 하나라고 한다. 그럼 영명사를 누가 지었다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지었대. 그러니까 영명사 지나가면 어떤 나라가 생각나는 거야? 고구려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고구려 어떻게 됐다고? 망했다고. 어디도 망할 것 같다고? 고려도 망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인생무상 맥수지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잠시 어디에 올랐네? 부병루에 올랐네. 무슨 배경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공간 배경이 되는 거죠. 텅빈성에 텅빈성 어떤 성? 텅빈성. 그래서 밑에 색칠에 고구려의 멸망을 의미.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자성어 아까 적었던 거 다시 적을 거야. 나라가 망했을 때 뭐라고 해준다고? 맥수지탄. 한때는 고구려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국가였겠죠. 근데 그 고구려가 망하고 그 고구려의 성이었던 곳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텅 비어 있다고. 황폐한 거야. 맥수지탄. 무상감을 느끼는 거야. 허무함을 느끼는 거야. 무상함을 느끼는 거야. 천년 구름 아래 돌은 늙었네. 자, 조각달, 구름, 돌. 얘들은 자연이야, 인간이야? 자연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했어? 자연과 자연사와 인간사 대비시킨다 그랬죠. 얘네들은 달은 고구려 시대 때 떠 있었던 달이 지금도 떠 있는 거고, 그때 떠다니던 구름이 물론 다른 구름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구름이 있고, 돌도 뭐 계속 어딘가 뭐 약간 풍화작용이 있었겠지만 돌도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물이 되는 거야? 자연물이 되는 거고, 가변성, 불변성, 불변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성은 누가 지었어? 인간이 지었겠지. 근데 그 고구려의 인간들은 다 사라지고 성만 남은 거야. 그래도 그 성이 어떻게 돼서 비었죠. 변한 거지.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아주 시끌벅적하고 막 번화했던 공간이었을 건데 변한 거야. 그 다음에 기린마는 떠나간 지 돌아오지 않으니, 얘가 고려시대 때 고구려의 패망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린마가 뭐냐면은 동명왕 신화를 배경으로 한 시어라고 되어 있는데, 기린마가 고구려를 세웠던, 우리 주몽신화 배웠지? 동명왕이 타고 다니던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천손이라는 것은 동명왕을 말해. 천손이 누구를 말한다고? 동명왕을 말해. 동명왕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동명왕이 타고 다니던 말도 어떻게 됐어?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묶은
요 세 개의 단어는 자연사가 되겠어, 인간사가 되겠어? 인간사가 되겠죠.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 전부 다 변했다. 그래서 아까 유한성, 한계가 있다. 또는 가변성.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되겠죠. 유한성, 가변성. 그래서 이 작품의 포인트가 뭐였죠?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시켰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품 공부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린만은 떠나간 지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 여기서 천손이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 아까? 동명왕을 의미한다 그랬어.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노느니가 지금 어디 있냐? 밑에 있는 거 문장 좀 잘 기억하세요. 지금 고려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야? 고려가 망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는 고구려를 세웠던 동명왕 같은 누가 영웅의 등장을 소망하는 거야. 그 영웅이 등장해서 무너져가는 무엇을? 고구려를 세운 것처럼 고구려를 다시 뭐 해줬으면 좋겠다. 부강하게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려의 회복을 소망하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나라 걱정을 할 때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나와요. 뭐라고 해주는 거야? 우국지정이라고 해주는 거야. 됐니? 돌계단에 기대어 휘파람을 부는 아니 그냥 무상감 표현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아시면 되고 이 문장도 잘 보세요. 그렇게 인간은 떠나가고 나라는 망해가고 있지만 산은 여전히 뭐하고? 푸르고 강은 끊임없이 뭐하고 있구나?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밑에 설명. 허망한 인간의 역사와 대조다는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해주고 맥수지탄이라는 한자 성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고려의 회복 소망한다라는 점 몇 가지만 조금 조심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정리되는 작품은 아닐 거고요.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성경후정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쯤에서 끊기는지 보시면 1, 2, 3, 4 반띵이네. 5대5 비율로 끊겨요. 그죠? 성경후정 끊을 수 있는데 요거 아까 송인의 서경, 서정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성경후정 끊는다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핵심 정리를 잠깐 볼까요? 일단은 고구려를 생각하고 옛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옛날 생각하니까 뭐가 돼? 회고적이 되고요. 지금 고려가 망해서 조금 속상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무슨 적이 되고요? 슬프다, 애상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도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 지난 역사의 회고와 고려 국운 회복의 소망이 되고요. 특징은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자연과 인간의 뭐 대비, 이건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네.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어느 구절일까?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어느 구절일까? 어느 구절일까? 어디 갔어? 요 구절로 보시면 돼요. 천년 구름 아래 돌은 늙었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구절. 구절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뭐 시어풀이, 시고풀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뭐 똑같은 말 나와요. 그냥 대조되고 있다, 쓸쓸하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무상감이다. 앞에서 다 한 거니까 이건 다시 안 읽어도 되겠지. 단지 학생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좀 놓치는 부분이 요 3번과 4번을 좀 많이 놓쳐요.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는데 굳이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디림만은 떠나간 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역사의 단절 표현. 요것만 하나 좀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머무는가, 논의는가, 고려가 다시 번성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 나머지는 그냥 잘 안 놓치는데 꼭 요 부분을 자꾸 놓치시더라고.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옆에 보시면 선경후정의 시성전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함경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용어가 사용되진 않으실 건데, 저 수함경미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몇 줄로 되어 있어? 8줄이니까 2줄씩 묶으면 돼. 이렇게 2줄씩 묶어서 수, 함, 경, 미 이러면 되는 거야.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아까 반띵 끊으라 그랬지? 그래서 위에 4줄이 뭐가 되는 거고, 선경, 아래가, 그러니까는 수함이 선경이 되는 거고 경미가 후정이 되는 거야. 안 나옵니다. 이거 용어만 아시면 돼요. 이 시에 짜이면서 밑에다 나오잖아. 선경후정이라고. 됐지? 나머지는 뭐 볼만한 게 없어요. 자, 뒷페이지 볼게요. 뒷페이지 이제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이해와 감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만 좀 확인만 해보는 느낌으로 가봅시다. 이 작품은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작가가 고구려 동방왕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 부병루에서 고구려의 영화롭던 지난날 회상, 오원율시다. 화려하게 번성했던 고구려, 그 다음에 자연의 유구함과 대비되는 인간 역사의 유한성. 쉽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도 뭐 굳이 우리가 읽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하면 여기 줄 거야겠다. 그 2번째 문단의 밑에서 하나, 둘, 3번째 줄. 고려의 기상이 구 국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 이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대조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연사, 인간사 대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부병루에 드러난 정서 다 필요 없고 앞에서 다 한 거니까 이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고시 8이랑 배를 밀며 2개 할게.